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11월이 됐는데요. 가을인가 싶더니 기온이 뚝 떨어지며 겨울의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새로운 각오로 11월을 활기차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내 집 마련 시 필요한 몰기지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담보대출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몰기지 전문가 한수지 씨와 함께 몰기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몰기지인데요. 몰기지에 대한 이모저모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몰기지라는 단어는 평소에도 많이 듣기 때문에 친숙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몰기지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나요? 예, 주택담보대출과 상업용 대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하이 레이시오 몰게지와 컨벤셔널 몰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도 변동 모기지인지 고정 모기지인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기간상으로 오픈 몰게지인지 개방형, 오픈이라면 개방형이죠. or 클로징 몰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 몰기지와 주택 몰기지라는 말은 많이 익숙한데요. 하지만 하이 레이시오 몰기지와 컨벤셔널 몰기지라는 말은 많이 생소합니다. 어떤 용어인가요? 예, 이 LTV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LTV라는 말은 Loan to Value의 약자인데요. 주택이나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제공되는 토탈 어마운트를 그 총 소요 비용의 관계에서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그런 몰기지를 하이 레이시오 몰기지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80% 이하가 되는 몰기지를 컨벤셔널 몰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 레이시오 몰기지의 경우에는요, 디폴트 인슈런스라는 거를 구입하셔야만 몰기지를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몰기지 디폴트 인슈런스라고 하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몰기지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몰기지 디폴트 인슈런스를 취급하는 회사는 캐나다 내에 지금 3개사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캐나다 몰기지 앤 하우징 코퍼레이션, 즉 CMHC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젠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디폴트 보험을 하고 있는 GE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인슈런스는 집에 남아있는 자산이 아주 적은 그런 부동산을 위해 대출해주는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때 보험사에서는 은행에 그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는 그 보험의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보험 자체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니까요. 그래서 몰기지를 계약을 하실 때 은행에서는 몰기지 크레디터스 인슈런스라는 거를 손님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보험의 취지가 바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부 말씀드린 거의 내용을 한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몰기지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한 가지가 몰기지 디폴트 인슈런스와 몰기지 크레디터스 인슈런스가 있고요. 디폴트 인슈런스의 경우에는 손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레디터스 인슈런스는 손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손님에게 선택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 그런 차이점들을 잘 알고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몰기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예. 몰기지를 쇼핑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이런 말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건가요? 예, 그 모기지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모조모 따져보시고 어떤 상품을 고르실 것인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맞는 몰기지를 선택하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렌더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렌더라는 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기관 자체가 only 은행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몰기지 서비스를 은행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럼 계속 제공
제공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렌더라고 하는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제1금융권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이라는 제2금융권을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제3금융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길거리를 지나시면서 만나게 되는 뭐 CIBC 뱅크, TD 뱅크, 스코샤 뱅크 등등의 메이저 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2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만나시지는 못합니다. 증권사, 보험사 등등의 헤지 펀드사 뭐 이런 많은 종류의 비통화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렌더라든지 그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금융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각 금융권마다 그 고객층도 다르겠어요? 그렇죠.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용도가 좋으시고 그리고 자산이 보여지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확실한 직업이 있는 그런 분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왜 일전에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사태에 그 서브프라임 클라이언트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자면 그보다도 더 신용도가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그 서브프라임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모기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 부분을 세금 공제 처리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될 경우에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론 투 밸류 부분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네. 그럴 경우에 심지어는 모기지를 재계약하실 시점에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서 은행에서 모기지를 못 받으시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예. 설마 하면서 방관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벌어지고만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07년 4월에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라는 그 당시 미국 제2의 모기지 회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됐죠. 그러면서 발생한 재계의 그 모든 흔들림이 세계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회사 등등 많이 넘어졌어요. 같이. 그런 와중에 드디어 지난 7월에 또 다른 회사였죠. 그 재계 10위였던 모기지 회사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까지 부도가 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모기지를 내어준 은행은 모기지 채권을 그 모기지를 가지고요 본드 마켓 즉 채권 시장으로 돌려서 그 다른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기지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려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모기지에 대한 채권 투자가 아주 불황을 맞고 있고요. 그런 침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그만 제2금융권 회사들이 모기지를 자기 자본 가지고 해결을 하려다 보니 자꾸 모기지 를 재계약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은행들은 확실한 물건이 아니라면 투자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감정가 자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부쩍 감정가 때문에 재계약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저는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몰기지론을 얻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부동산 감정일 텐데요. 부동산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부동산 감정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되겠는데요. 모기지와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분명하고요.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지불하는 가격은 꼭 그 건물의 부동산 자체의 밸류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은행에서는 항상 이 밸류를 결정하는 이 단계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으로부터의 확인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가나 아니면 매매 희망자의 그 희망 가격과 그 더 낮은 가격 중에서 채택을 해서 론 투 밸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일들이 가끔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부동산이 화랑일 때에 어떤 A라는 빌딩에 더블 오퍼가 들어왔을 경우가 멀티 오퍼의 형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부동산의 가격 자체는 상승을 하겠죠. 그렇지만 론 투 밸류를 산정하게 되는 감정가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어떤 자금, 버젯이 여유가 없으시다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 million 리스팅 되었던 어떤 건물을 구입하실 경우에 5%를 다운페이 하시고 95%를 몰기지를 받으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프레 어프루발을 받으신 경우가 이런 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물 자체의 밸류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10만 불, 만약에 $1 million 리스팅 됐던 건물이 1.1 밀리언에 팔리게 됐을 경우에 이 10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께서 더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그 론 투 밸류에 의존한 은행에서 주는 금액이 95만 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감정가가 1.1 밀리언이 나와줬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도 스틸 95%의 몰기지 승인을 받으셨다면 1.1 밀리언의 95%는 $1,045,000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다시 5,000불의 자금이 더 있으셔야만 클로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감정가가 잘 나와준다기만 하면은 별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버젯이 조금 팍팍하셨던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시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클로징 코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경우에 이제 클로징 코스트 부분은 손님이 변호사 비용이나 취득세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 은행에서 한 번 더 체크업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은행은 토탈 집 금액의 1.5% 정도를 손님이 더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이제 몰기지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몰기지론을 얻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우선은 먼저 큰 그림이겠지요. 어느 규모의 집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를 페이하시면서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셨다면요.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셔서 모기지 상담을 받으셔서 프레 어프루발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프레 어프루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신용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신용도에 자신이 없으신 고객께서는 에키팩스라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평가 보고서를 미리 끊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러리 인컴의 경우에는 페이스톱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영업자이신 경우에는 자신의 순이익을 항상 파악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부분은 현재 본인이 쓰실 수 있는 순수 자산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산이 쓰일 곳은 크게 두 가지가 되니까요. 한 가지는 론 투 밸류에 근거한 다운 페이먼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징 코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에키팩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키팩스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간단히 말하자면 신용평가기관인데요. 캐나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본인을 제외한 아무에게나 배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등록 절차를 거쳐서 공인된 회사들에게만 그런 기관들에만 그 기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기관 중에는 트랜스 유니온이라는 기관도 있고요. 랜더마다 어떤 기관을 정해서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랜더들은 두 가지 기록을 모두 점검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신용도에 대한 기록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이 신용도라는 것은 은행에서는 에키팩스의 비콘 스코어나 트랜스 유니온의 엠프리카 스코어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수는 우리가 그렇게 따지게 되는 이자율 결정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기관 중에는요. 에키팩스가 더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콘 스코어, 에키팩스가 제공하는 이 비콘 스코어는 정확히 나눠서
보자면 35% 정도는 페이먼트 히스토리에서, 그리고 30%는 지금 현재의 밸런스에서, 그리고 15%에는 퍼블릭 리코드 등에서 가져와서 그 점수를 환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신용조회를 자주 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콘 스코어는 신용 점수는 350점에서 900점까지 다양하게 나지고 있는데요. 그 처음의 개념은 빌 페어와 얼 아이작이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1956년부터 도입된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680 이상의 점수가 되시면 제1금융권과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좋은 레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높은 신용도를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혹시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비콘 스코어의 가장 쉬운 관리 방법은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주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에 달하는 그 큰 비중을 페이먼트 히스토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페이먼트만 제때 내주셔도 비콘 스코어에는 큰 감점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니멈 페이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제출을 해주시면 페이먼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에 나쁜 기록이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를 너무 자주 신청을 하신다든가 어떤 크레딧 시커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신용 점수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꼭 필요한 신용카드 이외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주택 구입과 그리고 그 몰기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어떤지도 알고 싶은데 주택의 경우와 많이 다른가요? 예, 주택 몰기지와 정확히 비교를 하자면 상업 몰기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몰기지의 전형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업 몰기지 경우에는 항상 렌더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까다롭게 다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예, 그 상업용 건물의 가치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론투밸류가 높아질수록 렌더들은 더 까다롭게 굴게 되고요. 말 그대로 상업용 모기지란 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에야 최대의 평가를 발휘하겠지만 그 효용 가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순자산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렌더들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오샤와에서 GM이라는 회사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3만여 명의 실직을 야기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 그 주변의 상권 프리미엄은 현저히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렌더들은 그 지역 일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단순히 그 건물 자체의 어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상권의 변화 그 자체가 그렇게 몰기지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권의 미묘한 지배를 받게 되는 이 감정가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LTV, Loan to Value에서 은행에서는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구매자의 모기지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상업용 몰기지가 그렇게 까다롭게 책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비해서 LTV가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수입 증명이 확실한 그런 건물일 경우에는 95%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렌더들은 지금 현재 100% 주택 몰기지를 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요구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에서 상업용 몰기지를 승인을 해줄 때 담보의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죠. 관리 없이도 돌아가는 그런 건물이라면 아주 최상이겠지요. 만일의 경우에 은행은 이 건물을 테이크오버 해야 했을 경우에 되팔 수 있는 그 기간이 빨라야 하는데 렌탈 인컴이 확실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기지 승인도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몰기지와 이제 비즈니스 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기지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제출되는 담보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비즈니스 론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론에 가까운 그런 워킹 캐피탈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비즈니스 론의 경우에 보이지 않는 담보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훨씬 더 까다롭게 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무담보 대출에 가까운 이런 비즈니스 론을 해주기 위해서 까다롭게 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육성 차원에서 스몰 비즈니스 론이라는 걸 정부의 보증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 론이기 때문에 금액의 맥시멈 제한이 있고요. 25만 불이라는 금액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50만 불 이상의 매출을 가진 비즈니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저희가 론 투 밸류 총 소요 자금의 90%까지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비즈니스 론을 얻기 위한 준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부동산 모기지와는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고객이 혼자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최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더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보통 비즈니스 론에서는 그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돈이 지금 비즈니스로 금방 유입될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25%의 여유 자금은 반드시 준비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타 비용들이 충분하게 있으면 비즈니스 론을 받으시는데 더 수월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몰기지 상품을 선택을 할 때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즈니스 론이나 모기지는 어떤 렌더를 선택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상황이나 어떤 처한 배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모기지를 찾으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개인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되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몰기지 전문가 한수지 씨와 함께 몰기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낮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실시해 오던 썸머타임제가 11월 4일 새벽부터 해제됩니다.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을 바꾸고 주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시간의 여유를 알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